어서 오세요. BTS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세상이 그들 안에서 바뀌고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일부. 그들을 처음 만난 날. 제가 처음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들은 건 2017년 가을, 뉴욕 출장에서 돌아오던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로 간신히 연결된 트위터 타임라인에 어느 익명의 소녀가 쓴 짧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읽었고 내 인생을 바꿨어요. 해시태그 BTS, 해시태그 LOVE와 EOURSELF. 그 글을 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멈칫했습니다. 어떤 뮤지션이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피곤한 특파원일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K-팝 스타인가 보다.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정확히 6개월 후, 파리 출장 중 우연히 들른 호텔 라운지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일 저녁, 에펠탑 근처의 작은 공연장에서 정체 모를 인파가 길게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마치 전쟁터를 앞둔 군인처럼 진지하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공연인가요? 저는 앞줄에 서 있던 중동계 10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빛내며 외쳤습니다. BTS요. 방탄소년단이요. 그 순간 낯설었던 그 이름이 다시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공연장 티켓을 구해 안으로 들어갔고 불 꺼진 무대 위 첫 조명이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춤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안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분노였고 고통이었고 외침이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저는 뉴스보다도 선명한 진실을 본 듯했습니다. 그날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제 옆에 서 있던 한 흑인 소녀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채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아봐줬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대에서 제 자신을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 역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났습니다. 6개월 전 비행기 안 그 소녀의 트윗. 그들은 내 마음을 읽었고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여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로서, 인간으로서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NN 본사에 국제문화현상 특별 취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는가? 본사의 반응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을 다룬다고요? CNN 국제부에서.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세대의 언어이며 전 세계 청소년이 공유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꾸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의 사고방식입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승인 루비, 서울로 가십시오. 그렇게 제 인생 두 번째 취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청춘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네온 사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마치 숨을 삼키듯 바쁘고 모든 것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7명의 청년이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인터뷰는 어렵게 섭외한 팬덤 분석가와의 미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비 씨, 방탄소년단은 팬덤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함께 성장했죠. 그게 모든 K-팝과 다른 지점이에요. 성장이요? 네. 팬이 그들을 키운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1일차 V앱. 익숙하지 않은 화질, 낯선 말투, 소년들의 떨리는 눈빛.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꾸미지 않았습니다. 긴장했고 어색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영상이 내 인생의 첫 빛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어요. 고마워요. 힘들 때마다 이걸 봅니다. 기자로서 저는 수천 개의 트윗을 읽고 수백 개의 기사와 논문을 봐왔지만
그 어느 것보다 댓글이 말해주는 진실이 더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빛날수록 누군가는 살아갈 이유를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7명의 멤버, 그들이 가진 이야기의 진실을 듣기 전까진 이 취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만남을 위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RM입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서부터 무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2부. 그들이 세상과 연결된 방식. 서울 인터뷰를 마치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한 저는 우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첫 행선지는 미국 위스콘신이었습니다. 뉴욕도 LA도 아니었습니다. 왜? 라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곳이 방탄소년단 유튜브 조회수 밀집 지역 1위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도착한 작은 마을. 눈 위에 놓인 우체국과 도서관, 그리고 K-팝이라는 글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원도시 한복판에서 저는 한 18살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트니.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서는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 번역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어도 못하는데 매일 가사를 번역하는 아이였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데요. 구글 번역으로 한 줄씩 해석하면서 의미를 맞춰가요. RM이 쓴 가사에는 항상 숨은 말이 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엔 고민보다 고라는 곡 가사가 3줄 자막으로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제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왜냐면 그 가사가 처음으로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해줬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으로 늘 외면받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방탄소년단을 만나고 자기 존재를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미국 중부의 한적한 마을에서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며 매일 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트위터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BTS 티렌즈라는 익명의 번역 계정 관리자. 그녀는 인터뷰를 조건부로 수락해 주었습니다. 얼굴은 공개할 수 없어요. 가족도 제가 이 계정 운영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녀는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대학원생. 전공은 통번역이 아닌 생물학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세요? 그녀는 커피잔을 돌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힘들었거든요. 우울증, 불안, 정체성 혼란. 근데 RM의 트윗 하나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트윗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힘들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RM. 그 트윗 하나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녀는 매일 트위터에서 올라오는 방탄소년단의 글, 브이라이브 자막, 영상 번역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팬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팬들은 단순한 팔로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대 청년들이 겪는 상처를 서로에게 번역해주는 통역사였습니다. 2020년 미국 10대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42%가 자신은 영어가 아닌 콘텐츠를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 감수성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영어로 말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팬덤 밀집도, SNS 해시태그 수 모두 동남아 1위였던 곳. 거기서 만난 알리나라는 대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느낌으로 전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악이 언어보다 먼저 와요. 그 다음이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시 생각났습니다. 처음 파리에서 만났던 그 소녀. 그녀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죠. 방탄소년단은 제가 누구인지 이해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지 콘텐츠의 전파가 아니라 존재의 확산이었습니다. 언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들을 듣고 울고 번역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런 문장을 노트북에 남겼습니다. 이들은 세계와 연결된 적이 없다. 애초에 세상이 이들을 통해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루비 골든 취재 노트 중. 이제 저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세계적인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다음 목적지는 다시 서울. 그리고 방탄소년단과의 단독 인터뷰. 3부.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들과의 인터뷰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담백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스튜디오가 아닌 서울 용산의 조용한 회의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한 잔과 저마다 검은색 모자나 셔츠를 입은 7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리더 RM. 그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루비 기자님,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공식 외신 인터뷰에서 왜 이런 음악을 하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말할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기자의 예리함보다 사람의 온기로 다가가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왜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음악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꺼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대답은 복잡하고도 단단했습니다. RM은 마이크도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가 꺼낸 첫 단어는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대신 이 길을 택했고 매일같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사에 썼죠. 지금 와서 보면 그 혼란이 공감의 시작이었나 싶어요. 슈가는 조금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다들 음악이 밝아야 한다고 하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못했어요. 피땀 눈물은 진짜 우리 얘기였고 쩔어는 진짜 우리가 살던 현실이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사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젊고 아프고 열정이 넘쳐. 그건 단순한 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수백만의 10대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자님, 우울증 얘기하면 다들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지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무대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팬분들 중에 이 노래 듣고 병원에 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도 울어요. 진짜로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예인을 인터뷰했지만 그들 중 이렇게 솔직한 말을 꺼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게 두렵지 않으셨나요? 제가 묻자 슈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두렵죠. 근데 진짜 더 두려운 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인터뷰의 클라이맥스는 RM이 다시 입을 열며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LOVE YOURSELF 시리즈는 말 그대로 자기 혐오의 시대에 던지는 하나의 해답이었죠. 그는 멈칫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사실 저희도 저희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냥 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팬들도 저희도 그걸 같이 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CNN 기자로서 난민의 울부짖음을 마주한 적도 있었고 중동 전장의 피냄새를 글로 옮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처럼 정제되지 않은 진심 앞에서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자신들의 혼란을, 자신들의 부끄러운 감정마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그날 제 노트북에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이 듣지 않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말해준 사람들이다. 루비 골든 취재 노트 중.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그들을 만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바뀌어버린 세계. 그리고 다시 저 자신. 4부. 그들과 함께 세계는 바뀌었다. 루비, This is beautiful. Thank you. CNN 공식 SNS 계정으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자막은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명확했습니다. 파리, 베이징, 라고스, 멕시코시티, 그리고 자카르타.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세계에 방영된 그날, 방탄소년단을 알지 못했던 동료 기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K-팝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서사입니다. 다큐 방영 후 저에겐 수천 통의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잊히지 않는 세 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 한 10대 소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렘 오빠가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요. 저 지금은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메일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부르카를 쓴 채 학교에 가지 못하던 한 소녀가 가족 몰래 이어폰을 끼고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며 한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민의 눈물이 제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미국 시카고. 35세 성소수자 남성. 가정에서 쫓겨났고 직장에서도 외면받던 그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건 아무도 나에게 하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인쇄해 제 책상 한가운데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사실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취재는 제 생애 처음으로 진실을 좇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본사 제작팀 회의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루비,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세상이 말하지 않던 감정들을 꺼내게 했습니다. 그건 노래보다 더 강했고 언어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지금 한 세대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취재 마지막 주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이 부르고 있던 곡은 BTS의 봄날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도 아이 손을 잡고 있던 엄마도 그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은 단지 청소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대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는 RM과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뤄질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무대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세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이 저희 안에서 바뀌고 있었던 거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진실. 이건 K-팝도 아니고 한류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유의 서사, 존재의 선언, 그리고 세대의 연결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이메일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합니다. 한 단어, 한 가사, 한 무대가 누군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는 그들을 K-팝이라 불렀지만 저는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루비 골든 CNN 기자 사연 제보.